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크게 세 가지 토론할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제품 개발, 그죠? 해서 그 사이에 어떤 그 제품 개발 있어가지고 신제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마지막 그 수업 때는 제휴 관리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 끝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남들이 어렵다 했지만 어쨌거나 진출했는 그 아마존의 식품 산업 사례에 대해서 해볼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우선 그 신제품에 대해 가지고 먼저 한번 볼 텐데, 우리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사이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태양광 스마트 케이스랑 보조 배터리를 찾았었는데 예. 이게 아직 인증이 안 나서 시판이 못 보고요. 기업은 참 굉장히 안타깝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기업 측에서도 그냥 적은 것 같고 새로 리튬 이온 전지로 예. 혹시 전화해 보진 않았죠? 네, 전화는 알았어요, 그죠? 예. 주식 하는 사람들은 항상 담당자 전화해서 현황을 듣는 게 더 빠르죠. 정말 접었는 것인지. 생각보다. 그래서 항상 재밌는 것이 그 기사를 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 배제는 지금도 그냥 두지는 말고 그래도 그것이 어떠한지 정말 완전히 접은 것인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좋아요. 우리 옆에 이종경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스마트 밴드에 예.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이밴드였는데 이밴드 역시 그 당시에는 한국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지금에는 뭐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고 다른 스마트워치에 비해서도 스마트워치랑 그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에 걔들보다도 네. 뛰어난 매출로 본인이 예측하고도 맞았나요? 네, 저 저가형 공략이 예. 저희 나라 사람들이 저가형 공략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70%까지 갈 줄은 알겠어요. 그래도 우리 이종영 학생이 그래도 자기 예측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저 맞은 게 대단한 거잖아,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주재한 학생 어때? 지난번 신제품이 현재 현황이 어떠한지. 저는 셀카봉에 대해 조사했었는데 예. 셀카봉이 도입기라고 생각하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여러 기업에서 중소 여러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이제 만드는 그런 식으로 봤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네. 약간 좀 회사들 개수도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성장기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품질이 또 되게 오히려 다양해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가형 셀카봉도 나오고 4만 원짜리 그래서 되게 기능 같은 것도 많이 추가되고 그래서 아직 성장기 쪽으로 가려면 이제 좀 약간 대기업 들어오면서 좀 품질도 많이 향상되고 좀 체계화되는 그런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되고 네. 본인의 예측하고는 어떻게 됐나요? 저는 금방 넘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네. 예측가 좀 오래 걸리더라. 예. 그래도 우리 배재인 학생은 그래도 처음에 어떻게 그래도 예측했죠? 지금은 이제 접은 걸로 나오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예측할 때는 그래도 어떻게 예측했나요? 가격선도 적당하고 해서 예. 대중화돼서 보급될 될 것이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예측과 좀 다르게 나온 경우고, 좋아요. 우리 정성순 학생 신제품 현황이 본인 예측가 어떻게 됐는지. 과제되지 않았나요? 알았어요. 그 다음 우리 정주영 학생. 예. 저도 셀카봉 마찬가지로 셀카봉을 조사했었거든요. 예. 저는 그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성장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때 성장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번에 근데 그때 엄청 판매량이 많이 증가했을 때고 몇 달 새에 판매량이 100배가 증가했다더니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좀 셀카봉이 좀 줄어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봐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도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또 벚꽃 축제 한창 할 때는 또 그때도 셀카봉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어떤 옵션에서의 판매량은 60% 가량 증가했다더라고요. 또 네, 어떤 G마켓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데
근데 셀카봉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던 셀카 렌즈 이런 거 맞아요. 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기간 증가율로 봤을 때는 셀카 렌즈가 셀카봉보다는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카봉 또 기사를 찾아보면 맨날 셀카봉이 폐해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셀카봉을 들고 입장하는 게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되게 많고 해서 이제 조금 셀카봉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고태호 학생은 어때요? 지난번 조사한 제품에 대해서요. S6 엣지 리뷰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번더 고민했는데 이게 S6 엣지가 더 잘 나갈 건지 엣지라는 게 사람들이 그냥 한번 했다가 오히려 안 좋은 측면으로 작용할 건지 그래서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결국에 S6랑 S6 엣지가 둘 다 영국 그 위치라는 되게 권위 있는 그런 잡지 소비자 잡지에서 평가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대요. 그만큼 조사할 때 고르게 잘 성공을 했고 근데 판매량이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는 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인 판매량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뭐 칼럼니스트나 뭐 전문적으로 분석하신 분들은 이게 별로 안 팔렸는데 그냥 많이 팔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막 기사 중에 정부도 갤럭시 S6 판매량 알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 아이언맨 에디션이라고 그 S6 엣지가 판매가 되고 한정판 네. 예. 판매량이 1000대 한정 판매인데 다 팔려가지고 판매량이 되게 인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결과가 저는 성공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예측도 어느 정도 맞은 것 같고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판매량 공개를 안 했다는 거인데 그것도 뭐 아이언맨 에디션 판매되면서 일단 1000대는 판매가 된 거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리고 판매량이 이전의 스마트폰 뭐 S5나 S4보다 적다고 해서 얘가 실패작이 아닌 것 같은 게 이전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단지 하드웨어 때문에 막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됐다는 걸로 봐서는 꽤 매력적인 작품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유채인 학생. 네. 저는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실시한 내용 한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기사가 그 이후로 계속 많이 나왔나요? 네? 그 이후로도 기사가 많이 나왔나요? 기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하나 비판하는 기사라도 네. 뭐 그랬었는데 여전히 한글과 컴퓨터는 한글 제품 자체가 소비하는 소비층이 계속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매종 한글 자체가 이제 맥 사용자를까지 소비자를 확대하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점에서 소비층이 좀 더 확대될 수 잘 마케팅을 하면 소비층이 잘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기사 새로 나온 기사에서 원래 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부터 이 매경을 출시하게 되면은 맥 앱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했었는데 이 맥 사실상 이제 이걸 실제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이제 수수료를 내게 되고 이제 소비자들 거의 되게 자주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맥 앱스토어를 통해서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줄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주면서 이제 사실상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맥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이런 제품을 맥 앱스토어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등록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댓글 같은 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공격적으로 댓글을 많이 달려져 있더라고요. 그 소비자들이 궁금하는 거냐, 원래 앱스토어, 맥 앱스토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그런 걸 등록을 이제 와서 하느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게 돼서 소비층이 사실 이제 한글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이제 이러한 그 맥 소비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가 다시 한번 성공하려면 많은 이제 신뢰 회복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송병근 학생 어때요? 조사했던 건 무기동화를 단체가 에어코드라는 걸 조사했었는데 당시 저는 예측을 안 좋게 예측했었는데 제
예측보다도 더 안 좋게 지금 홈페이지가 문을 닫았거든요. 아이고, 그죠? 예. 근데 저는 그냥 좀 시간이 지연되거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예 이제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번에 조별 그러니까 팀플 조사하면서도 그 현대차 조사하면서 이제 조사했던 게 이제 그 소비자들의 수요가 뭐 친환경 차가 아닌 그런 일반 휘발유인데 연비 좋은 차를 더 선호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 차에 대한 개발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인프라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적어서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고 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좀 유심히 보려면 이제 우리 중소기업학교 선생님 관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회원인 부회장인 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름을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텐데 회사 이름이 바이오스마트예요. 바이오스마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용카드 이런 것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갑자기 주가가 5,000원 하는 것이 지금 거의 17,000원 하고 있어요. 몇 달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 핫 이슈가 뭐냐면은 그 회사가 이제 라미 화장품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라미 화장품이 로레알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거기다가 납품을 하게 됐다 하는 그 기사만으로.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사한 그런 제품들도 이게 정말 굿뉴스라 그러면은 반드시 그 주가에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쉽긴 아쉽네. 그죠? 우리 송휘주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건데 시판이 안 됐다고 했는데 판매가 되기는 돼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 조사를 했을 때는 그 판매 사이트에 스톰 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예약 판매로 그 사이트에서만 받았는데 지금은 지마켓이랑 옥션에서 스톰 에너지가 판매 업체로 등록을 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 기사도 딱 하나 그냥 지마켓과 옥션에서 판매 시작되고 있다라는 기사만 떠서 찾아보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후기도 하나도 없고 네. 그리고 착불로 꼭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패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역시 예측대로. 네. 좋아요. 예. 그 다음 우리 서수민 학생 어떤 제품이었죠? 삼성에서 애월 빨래가 가능한 액티브 워시를 신제품으로 냈는데 저는 이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서 그리고 이미 세탁기 시장이 한국기에 접어들어가지고 크게 뭔가 성공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예상했는데 출시 초반 3주 만에 15,000대가 팔리면서 이례적인 결과를 냈는데 그걸 또 중국이랑 중동, 동남아 그리고 북미까지도 호평을 받으면서 높은 판매량 기록하고 있다고 한 번의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크게 기사도 없고 근데 그거는 세탁기가 이미 성숙한 시장이니까 더 이상의 큰 성공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삼성 꾸준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라인을 더 만들어서 홍보하고 체험단을 모집하면서 더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최진아 학생. 예. 본인 예측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줬겠어요. 그죠? 어떻게 예측했는데 지금 어떻더라. 예. 저는 애플워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애플워치가 기존의 스마트워치와 다른 차별성을 띠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은 원래 예측했던 수요보다 거의 절반 이하의 기대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애플워치가 로즈골드 에디션의 경우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고 견생 문제가 일어나서 출시 초기에 시장 반응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거기에 손목을 두드리는 느낌을 구현하는 주요 부품인 햅틱 엔진의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재생산해야 되는 문제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신을 한 경우에는 애플워치의 주요 기능인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애플워치가 별도의 보안 없이 초기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애플워치의 기대 수요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출시 전에는 3천만 대, 거민지 연구소에 따르면 출시 전에 3천만 대의 수요를 예측했는데 현재 1,500만 대로 거민지 연구소는 기대 수요를 낮췄고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모건 스탠리는 당초 예상했던 수요에서 20% 상승한 3,600만 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현재 애플워치가 1차 그 출시국에서만 판매되고 있고 이후로 판매 가능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9월달 때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이와 같이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차 출시국만 주고 봤을 때는 애플워치의 실험 반응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수업이 이제 끝나지만은 우리 학생 생각이 어때요? 그 모건 스탠리 말대로 그 2차, 3차 출시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달성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모건 스탠리의 예측만큼은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플워치만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띄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 정도지만은 그 3천만 대만 돼도 잘 된 것 같다. 뭐 그런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그다음 윤정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저는 지난번에 아우디 RS3 스포츠는 해치백 모델을 네. 취급했는데요. 국내에서 해치백 시장 성장 단계를 일단 도입 단계라고 봤고요. 국내 해치백 시장에서. 그리고 저는 그때 예상 출고가가 6천만 원 안팎이어서 좀 가격대도 있고 해치백 모델이 국내 도로 사정이나 사람들의 자동차에 대한 인식 같은 거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조사해본 결과 아직 아우디 측에서 RS3는 모터쇼 같은 데서만 공개를 하고 실제 출고는 하지 않았고요. 국내에서 유럽에서 지금 한 6,7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일단 출고가 됐다고 해요. 오히려 RS3를 출고하지 않고 아우디 측에서 원래 이 전 모델이었던 A3 해치백 모델을 다시 원래 국내에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철수를 했다가 지금 다시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 그 A3 출고 가격이 3,600에서 옵션을 띄고 다 하면 4,200 정도 간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심지어 지금 국내에서 비싸다는 평이 있는데 RS3는 물론 좀 더 배기량이나 뭐 스포츠라는 면을 더 추가해서 가격대가 올라간 면도 있지만 국내에서 세단이나 이런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은 6,700만 원이라는 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스포츠백, 해치백을 굳이 소비자가 구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비판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관련해서 비슷한 모델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종류가 비슷한 해치백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기사를 찾아봤는데 국내 시장에서 외건과 해치백이 모두 도입 단계였다고 봤는데 성장 단계로 진입하기 좀 힘들 것 같은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이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좀 과시용으로 소비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해치백이나 외건의 경우는 좀 진차라는 이미지도 강하고 실용성을 강조한 모델이다 보니까 디자인 면에서도 좀 떨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국내 소비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하여튼 모든 것을 우리가 예측할 때는 그 나라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 이번에 그 메르스 같은 경우도 드디어 얘기됐지 않습니까? 왜 한국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지게 됐냐. 그죠? 한국은 병문안 많이 가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죠? 그런 것들 이제 문화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측하게 되면은 그렇게 뭐 빨리 가겠나 했지만은 지금 똑같은 경우죠. 한국이 보이기 좋아하는 그런 문화인데 우리 해치백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잘 얘기했어요. 또 우리 또 장효정 학생도 혹시 네.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바이오스마트처럼 그 LG전자가 주가가 그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그죠? LG전자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워낙 많은 품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정말로 주가에 가장 영향 미치는 그런 제품에 사실은 임팩트가 더 커야 되는데, 그죠? 네, 좋습니다. 또 우리 김용호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쉐이프라고 하는 3D 바디 스캐닝을 통한 피규어를 만드는 상품을 제작했거든요. 12초 스캐닝하는데 12초가 걸리고 3D를 설계하는데 3분밖에 안 걸려서 저는 충분한 시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최근에 반응을 좀 살펴봤더니 그 당시에 제가 쉐이프라는 제품을 가지고 조사를 했던 기업은 아르텍이라는 기업인데 그 당시에는 아르텍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런던이나 워싱턴 스퀘어에 그 스캐닝 부스를 설치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현재는 그 당시에 18개국에서 진행한 것을 반면 지금 25개국에 시설을 설치해서 실질적인 수요가 있음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이나 딴 데는 어떤 반응이 있는가 봐서 해외 언론들을 좀 조사해봤더니 3D 프린팅.com이라고 해서 3D 프린터에 관련된 종합적인 기술들을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런 3D 쉐이프 기술에 대해서 기존 기술들이 빠른 스캐닝 시간과 정밀함이 있어서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해보니까 이때 아르텍 가격은 10만원대라고 해서 가격이 지금 139달러로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뉴스에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다들 쉐이프를 한 번씩 만들어봐라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5월 27일자에 MBN 뉴스에서 쉐이프를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D 프린터에 대한 기술 소개와 함께 이런 개인 피규어 제작에 대한 소개를 해줘서 한국에도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 블러트 뉴스에서 3D 이런 쉐이프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사업자 이름은 세일러 자드웍스라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 도입기로 보이고 40cm 피규어가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보다 훨씬 비싸게 제작이 돼요. 40cm 한 쌍이 280만원, 20에서 30cm가 80만원으로 아까 말했던 139달러에서 상당히 현저하게 높은 가격인데 세일러 자드웍스는 이거를 기존의 이런 피규어로 바로 3D 프린팅을 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으로 기존 토대를 만들고 후 가공 과정으로 인한 비용 상승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옷 같은 부분은 3D 프린팅으로 만들지 않고 직접 가죽이나 이런 걸로 제작을 하고 따라서 이렇게 고급화된 전략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은 웨딩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만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현재 계속 수요가 지금 조금의 수연이 있어서 지금 근근히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저는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아이들 사진과 혹은 가족 사진의 기존 기록물의 가격이 40에서 50만 원대라서 이런 피규어를 만드는데 한 10만 원 정도가 든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장식품과 인테리어 소품이나 디자인 상품에 대한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세일러 자드웍스의 경우 지나친 비용 문제로 그거에 대한 성능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패션이나 피트니스 쪽에서의 3D 프린팅 혹은 쉐이프 관련 기술에 대한 적용을 할 때는 대중적 수요보다는 고급화 전략을 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그때 예상했었는데 세일러 자드웍스는 아마 그런 쪽의 고급화 전략을 선택하는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한국의 3D 프린팅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국가 단위로 3D 피규어 산업 성장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이번에 2분기에 새롭게 3D 프린팅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 사업을 하는 국가 정부 자치 기관도 15개 정도가 되고요. 따라서 한 내년 정도에 되면 이런 고급화 전략뿐만 아니라 저가형으로 아까 말했던 10만 원대의 3D 프린팅 기술이 나올 것 같고 한 연간 3억 원 규모의 시장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고 가격만 좀 현실화되면은 좀 잘 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임답이라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지난번 저는 팸랩 서울이랑 자이지스트 키친이라는 3D 프린터를 체험하는 공간, 체험소 같은 그런 조사했는데요. 이 기업들이 체험소로서의 기사가 그 이후로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체험소 말고도 그 컨소시엄 세미나라던가 워크숍 같은 거를 개최하는 3D 프린트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기능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게 그 한 달에 몇 번씩 기사가 올라와서 체험소보다는 그렇게 기술 교류의 장 같은 걸로 더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죠. 근데 이 체험소가 그렇다고 사업을 부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정부에서 그 공공시설에 3D 프린터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무한 상상실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현재 전국에 90대 정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과천 과학관에 있는 무한 상상실이 특히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되게 줄 서서 그거를 해야 되고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저번 달에 3D 프린팅의 콘텐츠나 부품을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정부 차원에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3D 프린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죠. 저변 확대 차원에서 좋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저 송우근 학생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본인 예측가 얼마나 잘 맞았는지. 예. 수소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전 당시도 수소차가 이제 도입기라고 생각을 했고 성장률들과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수소 차량이 확대될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는 국가별로 좀 분석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까지 약 1만 대 수소 차량을 보급하기로 2010년에 계획을 했으나 현재 국내적으로 현대차는 약 200대 정도 판매되지 않았고요. 수소차 관련 예산도 35억에서 10억으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도 약간 노력은 있는데요. 현대차가 있는 울산하고 광주 같은 경우 수소 리무진 버스를 한 2대 정도 도입을 하긴 했지만 그다지 크지 않은 수치이고 환경부에서도 72대 정도의 수소차를 보급하고자 하지만 올해 현대차가 국내 수소차 1만 대 보급하려는 계획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현대차에서는 가격 문제 해결을 2020년까지 현재 8,500만 원대인 수소차 가격을 한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 인프라, 충전시설이죠. 충전시설에 인프라 부족하고 정부의 무관심, 그리고 저유가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으로 인해서 수소차의 성장기 진입은 아직도 국내에서는 먼 미래를 보이고요. 정부에서도 2020년을 목표로 보급 차량을 1000대, 충전소 23개밖에 계획을 안 세워놔가지고 현재 국내에 충전소 15개가 존재하는 비교해봤을 때 겨우 8개의 충전소가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서 사실상 2020년까지는 성장이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타가 대표적인데요. 현대차보다 개발에서는 늦었지만 정부의 상당한 지원으로 인해서 현재 성장 중이고 월 평균 한 500대 정도의 가량이 계약이 되고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특히 40%가 개인 고객으로 100% 거의 100% 정도에 의존한 우리나라는 상당히 대조적이고요.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 중인데 현재 45개뿐인 충전소를 올해만 100개 정도를 확대할 예정이고 일본 정부에서도 절반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상당히 성장 중이긴 한데 아직 월평균 500대 정도의 판매로는 성장기에 도입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일본 업체가 수소차 보급 경쟁 진행 중이고요. 여기 전략이 참 괜찮은데요. 수소차 가격이 원래 운전차의 2~3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인한 가격 저항감을 좀 낮추기 위해서 리스 방식으로 월 $500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도 판매 중이고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있는 한 에어 리퀴드라는 기업과 체결해 북동부 지역에 직접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 2017년 한 3,000대 가량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 인프라를 만들고 스스로 판매하는 구조를 하려는 것이고요. 미국 시장 역시 아직 인프라나 가격 문제 때문에 보급이 많지는 않지만 세계 최대의 최대의 자동차 시장만큼 이렇게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수소차가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성장기에 돌아서려면 최소 2025년 돼야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2020년 목표로 한 50% 정도 수준을 낮추고 수소 전용 차량을 2개 정도 개발할 생각이고요.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도 2025년에 한 수소차 200만 대, 충전소 1000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025년은 돼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수소차가 이제 인프라가 부족하고 비싼 가격,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저유가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수소차를 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하이브리드를 거쳐 수소차를 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모든 기업이 사실은 뭐 제품 개발에 다 관심이 사실 많겠죠, 그죠? 당연히 많은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수업 끝났다 하더라도 그 계속 관심 가지고 갖다 보게 되면은 우리 송은 학생 나중에 자동차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자동차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원료 같은 거 이제 고갈되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제2의 어떤 그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닥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어떤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유 경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 공유하는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산다든지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지만은 그 제품 수명 주기가 항상 똑같이 가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도입기가 한참 걸리다 그 다음에 또 성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깝게 또 너무 성급하게 또 발표했다가 홈페이지에서 사라지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예측을 잘 해보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는 다 똑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제어 관리에 있어 가지고도 이제 거꾸로 우리 윤정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어 관리에 대한 예. 독일의 패션 그룹인데 네. 저희가 풀리파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를 시작했다는 기사를 찾아봤어요. 네. 2013년에 무선 간파 인식 솔루션이라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출이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해요. 이 큐비스타 시스템이 이게 뭐냐면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물건에 태그를 붙여서 그걸 실시간으로 물건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이 되는지 얼마만큼의 재고를 이력이나 수량을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어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재고가 있는데 뭐 할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진열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사이즈가 전부 고르게 다 매대에 진열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전부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더 고객 응대에 응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전반적인 매출 향상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예, 중요한 기사네요. 그죠? 맞아요. 재고는 실시간 관리하면 그것이 바로 지난번 말한 것처럼 바로 돈이고 제가 지난번 중수업 때 얘기했죠. 그죠? 재고만 잘 관리해도 그만큼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 좋습니다. 거꾸로 우리 또 최진 학생 한번 얘기해 보죠. 저는 재고 관리 실패 사례에 대해서 예. 찾아봤는데요. 유가공 업계가 재고가 쌓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반신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2008년 우유파동 이후로 낙농업계가 말이랑 우유 생산량 마트 키우는 젖소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이것이 과다 공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젖소를 저축하거나 젖소를 저축하는 등의 방안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통부 특성상 일정한 할당량을 매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유가공 업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재고가 이 기사를 보면서 재고가 지금 당장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고가 쌓일 것이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GBO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연구한 적이 있는데 실제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최적화를 푼다 하더라도 그 기존의 어떤 관계 때문에 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서수민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미래 창조가 그 공업센터에서 열린 SW 발주 기술 제휴한 센터 발주식에 참여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SW 발주 기술 제휴 센터가 과도한 업무로도 불합리한 사업 대가 및 기간 상정 등으로 발주 기관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되는 공공 SW 시장 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주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는 SW 공학 디스트리bu터 전문가, 발주 분야 민간 전문가, 발주 분야의 정통한 퇴직 신용으로 구성되면서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공공 분야의 발주 역량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데 따라서 이렇게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지는 왜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 이게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전문가들 그냥 다 그대로 하는데 약간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다른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등에 대한 기사는 없는 걸로 봐서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기존 방식을 다 모아놓은 것에 그냥 불과하다. 알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송유주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저는 저희 프로젝트 주제가 네. 남양 유럽이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유럽계 원유 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계가 대부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너무 원유 재고가 많기 때문이라서 원유 재고량이 약 28만 톤으로 지금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계속 쌓이는 이유는 우유 소비량은 감소를 했는데 그런 우유 소비는 감소하는데 원유 공급을 계약 때문에 주기고 싶더라도 만들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나름의 그런 대안으로 유럽계가 찾은 게 신제품 개발이라는 기사의 입점이에요. 원유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신선 우유를 만드는 대신에 유통기한이 비교적 긴 발효유나 가공육 신제품 개발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는 원유를 신선 우유로 만들면은 유통기한이 짧고 수요는 줄어서 그것도 또 쌓이게 되고 그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데 방향을 틀어서 가공이나 요거트 같은 그런 발효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사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저희 관련해서 중국 진출도 이런 재고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양유업이나 매일유업처럼 중국 진출 전혀 시도하고 있는 그런 큰 기업 말고도 유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 그런 유업계도 해외로 원유를 돌리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네요. 현 상태로 재고가 넘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값이 폭등하게 되면은 막 젖소 더 많이 키우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네, 좋아요. 그 다음 우리 송병근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저는 애플워치 매진이 이제 팀쿡의 재고 관리 전략이라는 이런 기사를 조사했습니다. 예. 애플이 이제 초 한 달 애플워치 250만에서 300만 대를 판매를 했으나 125만에서 150만 대로 이제 낮췄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로 드는 게 이제 팀쿡이 물류 전문가로 재고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는데 이제 1998년 애플에 입사하고 70일치 넘게 쌓여있던 재고를 2년 만에 10일치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모델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없는 모델은 재고가 쌓일 수 있고 그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마케팅에 비용을 쓰는 그런 비용을 줄이고자 애플에서 일부러 이제 그러니까 일부러 생산량을 적게 만들어서 하나는 사람들에게 마치 더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재고가 없음으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 좋은 기사네. 그 정말 팀쿡이 물류 전문가였기 때문에 재고를 실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했다. 네, 좋아요. 그다음 우리 또 김용학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케아에 관련된 기사를 찾았는데 이번에 올해 2월에 2015년 2월 이케아 코리아가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재고 확인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일단 저희가 이케아를 방문할 때는 방문을 하더라도 그것만에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품절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돼버려서 지금 이케아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부각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은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지만 2012년 2월에는 재고 확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사람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면 방명 매장까지 방문을 해야만 그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 구매를 가능하다고 해서 이케아가 지금까지 비싼 배송료나 조립 및 설치 서비스가 지연되고 주변 시스템이 미숙한 등의 계속해서 도입 이후에 프로세스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프로세스 논란의 정지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저희 의견은 재고 관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그게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온라인 쇼핑몰 혹은 대규모 물류 형태의 기업의 경우 재고의 유무 표시가 상당히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성급한 시장 진입보다는 아까 말했던 무슨 비싼 배송료나 조립 및 설치 서비스나 이런 거를 다 완성한 이후에 프로세스를 완성하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춘 이후에 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저는 이케아의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지금까지 진출했던 모든 기업 중 가장 실패한 사례라고 보고 이런 프로세스 완성이 시급한 처음에 결정적으로 보완해야 할 조건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예. 사실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공론이나 이런 재고 관리 상태를 안 하면 지금 이케아가 독보적인 만약 경쟁력을 한국 시장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찌됐건 소비자가 오게 될 경우 그리고 추가 구매 같은 걸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지연이라고도 생각을 좀 그렇게도 생각을 네,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발표 내용만 들으면은 사실은 이제 재고는 정부를 통해서 잘 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이케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친구 집을 방문한 그런 느낌으로 그게 체제를 오래 해야만 결국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까루프라든지 한국에 들어와서 실패한 경우들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과연 한국 사람한테도 그게 먹혔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두 가지 면이 다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놀이공원에 오래 있어야만 뭐 더 많이 이제 그 만족도 높아지듯이 이제 이케아 같은 경우도 동선을 그렇게 잘 꾸미지 않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쭉 방문하다 보게 되면 자기가 살 것들이 또 생각이 나는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직접 매장에 와서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재고를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 원칙으로 하게 되면 또 소비자가 불편을 느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불만족으로 많이 이어졌다. 그러면 사실 재구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죠? 그건 한번 살펴볼 그런 의미가 있겠네. 그죠? 좋습니다. 우리 또 송우근 학생 얘기해 볼까요? 어떤 또 재고 연지. 저도 마찬가지로 우유 예. 했는데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견해를 얘기하면 되죠. 네, 이마트에서는 그렇죠. 엔디케이트 진열대 끝자리 예. 상품을 비치하는데 거기가 보통 다른 자리보다도 매출이 3배에서 5배 정도 잘 나온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유제품의 핸디캡에 우유하고 치즈나 요거트 같은 걸 번갈아가면서 비치는데 요즘에 하도 우유 재고가 심각해서 원료를 집중적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것이 뭐냐면 근본적인 경쟁력의 향상 없이 기술적으로만 해결을 한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우유가 지금 우리나라 원유가 많이 쌓이는 게 첫 번째는 수요 부족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원유 가격 연동제라고 해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에 플러스 마진을 붙이는 식으로 원유 가격을 매입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좀 근본적인 것인데 맛이 없다는 그냥 우유가 180도에서 2초간 살균하는 고온 방식으로 고온 살균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60~70도에서 한 30분간 살균하는 우유에 비해서 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해결책으로 하나는 우유 가격을 시장 원리에 맞게 된다. 두 번째는 맛없는 우유를 맛있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제 생각이고요.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유제품을 개발해서 보존 기간을 늘릴 뿐 아니라 해외 수출을 할 만큼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거꾸로 생각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이제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뭐 그런 업종들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 원가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거나 그 이마트가 마지막 그 중요한 자리를 양보한 것은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과연 그것을 그 저수 농가들이 수용하려면은 그런 것들 교육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야 되게 사실은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는 시장 원리에 사실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은 뭐 농업 제품 사실 그런 게 많죠. 또 국가에서도 또 보호해야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 방금 목표 가격 말씀하셨는데 아까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도 팀쿡이 일부러 이제 생산량을 미리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부러 적게 생산량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팔면은 재고는 쌓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대신 생산량을 줄인 만큼 그만큼 그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에 출고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놓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사실 혁신의 아이콘이라 새로운 걸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고 지금 짐 쿡은 태생적으로 발표한 것처럼 물류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인식은 뭐냐면은 재고는 바로 돈이 결국은 바닥에 쌓여 있는 것이니까 재고를 없애는데 초점을 두는 경우죠.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업들은 어려울 때 허리도 쫄라매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 어려울 때 더 투자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 자기 나름의 이제 또 팔러시가 있겠지만은 뭐 100% 좋으면 결정이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뭐 51대 49다. 그래도 나는 50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많이 남아서 재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히려 소비자들 그런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가 볼 때 물류 자체에 어떤 그거를 통해가 재고를 줄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 임다빈 학생 한번 또 재고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재고라기보다 그때 RFID 관련해서 나와서 RFID 관련 기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2012년에 서울 가락시장이 노후화가 돼서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락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RFID를 통한 물류 확인 시스템 설계가 있었는데 이게 이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2015년까지 소식이 하나도 없다가 얼마 전에 그 가락시장에 그 음식물 쓰레기들이 팔고 남은 과일, 부산물 같은 쓰레기들이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그런 민원 같은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결국 RFID 시스템을 물류 확인이 아니라 이 시장마다 나오는 쓰레기 처리에 도입을 해가지고 되게 청결한 환경 개선을 많이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느낀 점이 오퍼레이션스에 사용하려고 만든 기술들을 생활에 침투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점점 그 일상생활도 되게 오퍼레이션스 이슈들을 통해서 좀 첨단화되지 않을까. 사실 맞죠. RFID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웨이스트 줄인 경우도 많지 아파트 단지도 요새는 RFID 도입해가 하고 있죠. 그죠? 그 양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다 보면 사람들이 더 신경 써서 결국 웨이스트 줄이는 그런 문제를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우리 배재인 학생 한번 어떤 또 네. 그렇죠. 자기 의견만 얘기하면 돼. 같은 기사니까. 수량 파악을 통해서 이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 매출 향상을 통해서 소매 관련 업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중간고사 때 배웠던 지역과에 점진적으로는 총괄적으로 생산 공정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또 이정미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괜찮아요. 그 의견만 얘기하면 돼요. 그죠? 저희 경우만 하더라도 옷이나 신발을 사러 가는 경우에는 제 옷 사이즈랑 발 사이즈가 한국 남자 평균이랑 사이즈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이즈를 재고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저처럼 턱걸어 만드는 맞아, 그럴 수 있네, 그죠?
맞아요. 원칙은 재고는 사실은 정보 연결돼가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이제 기업의 이제 자기 활용 목적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할 수는 있긴 있지만. 자, 좋습니다. 우리 주재현 학생 얘기해 볼까요? 통신사 제조사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오는 거 가지고 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5, LG 같은 경우는 G4가 그리고 하반기에 나온다고 해서 그 전 모델인 뭐 갤럭시 노트 4나 G3 같은 모델을 나누고 조정으로 우리나라 재고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자제품은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남아서 못하는 것보다 없어도 못하는 게 차라리 더 비용 면에서 더 낫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면도 있고 또 전 모델이 남아있으면은 후반기 이제 신모델이 나와도 그 판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정책이 어느 좀 가격 깎아서 팔다 보니까 비용 측면도 손해인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한 수요 예측도 중요하고 저는 지금 신모델 나오는 기준 거의 다 웬만하면 성능 면에서 이제 그렇죠. 나오는데 그거 성능 면에 스마트폰이 저희가 뭐 소비자들이 전 문화도 저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쓰는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성능이다 보니까 성능을 기능이나 디자인 같은 거에서 주력을 해서 요즘 같이 스마트폰이 1년도 못 가는 수명 있잖아요. 신고대에 나오는 거니까 그걸 주기를 늘려서 재고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선진국에서 보통 어떤 물건 만들 때 굉장히 요란한 장식이 많다 그러면은 후진국에 팔 경우는 그대로 팔면은 물건이 안 팔리겠죠. 비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꾸로 새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 꼭 필요한 게 정말 뭔지, 정말 필요한 기능만 가장 저렴한 가격에 줘야만 팔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수로 학생 나중에 하버드 비즈니스 먼저 토론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서 우리, 정주영 학생 한번 재고 얘기해 볼까요? 예. 저는 그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 예. 항체 의약품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재고가 1조 원을 초과했다고 나와요. 재고가 1조 원을 초과했다고 나와서 작년 같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960. 셀트리온에서 또 셀트리온 밑에 있는 셀트리온 의약품을 만드는 거고 셀트리온 그 의약품을 유통해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래서 셀트리온이 4천억 가량의 재고를 줬는데 판매량은 1,900억 정도 판매가 되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재고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재고가 지금 1조를 넘어 초과했다고 나왔는데 그리고 또 지금 회사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단백질 관련 하는 게 생산하는 게 14만 리터 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9만 리터 가량 더 생산할 수 있는 지금 그거를 증설하려는 계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지금 회사가 또 꽤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재고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회사가 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나 싶기도 해서 찾아왔어요. 그렇죠. 셀트리온 주가도 대단하죠. 그죠? 주가도 보면은 뭐 엄청 올라가죠. 거기도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그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재고가 많다 하더라도 그런 바이오 시밀리 만드는 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미에 어느 한 군데 잘 터졌다 그러면 대박 나듯이 그래서 아까 전에 저 바이오 스마트 똑같은 경우죠. 당장 라미 화장품이 로레알 계약했다는 것만으로 아직 성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막 급등해서 5,000원이 지금 막 17,000원이 되고 막 거래가 정지되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그런 군중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셀트리온도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볼 때는 이게 정말로 사실은 엄청 많은 그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그거 잘 조사했네요. 우리 끝으로 우리 고태호 학생하고 유치한 학생 한번 얘기해보고 자, 고태호 학생 재고 한번 이야기해보죠. 괜찮아요. 자기 의견만 한번 얘기해보죠. 예. 이 사례가 RFID를 이용해서 재고를 혁신적으로 관리하는 네. 그동안 RFID 기술이 적용된 분야들은 뭐 예를 들면 하이패스 이런 거랑 좀 다른 영역이라서 신기했고 만약에 이게 의료업계뿐만이 아닌 도서 출판업계나 문구업계 같은 곳에도 적용되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이제 RFID 가격이 이제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이제 가능하게 된 경우라 보면 돼요. 그죠?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유치원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또 자기 의견만 한번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RFID 시스템 도입하거든요.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잘 관리가 될 수 있고 소비자가 특정 제품의 특정 색상, 특정 사이즈를 원했을 때 그게 매장별로 어느 정도 제품 재고가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재고 관리랑 재고 관리 비슷한 그런 RFID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물류 일련 번호에 따라서 그 디지털화돼서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사람 손에 붙여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RFID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 재고 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인건비를 줄이고 시간도 줄일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윤율 개선, 이윤 자체를 개선하는 데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RFID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소비자 물건 사고 나서 나갈 때 굳이 그걸 다시 할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싹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다 이게 그 종류가 다 파악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런 변화가 이제 분명히 올 거예요. 그죠? 예전에 가격도 많이 떨어지게 됐고. 자, 이제 끝으로 우리 그 하버드 비즈니스 그 케이스 사실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우리 정수 학생 간략 개요만 한 2분 정도 얘기하죠. 그죠? 자, 예. 여기서 맨 마지막에 네. 이게 수익률이 지금 현재 떨어진다고 여전히 마진이 저조하고 점유율도 뭐 5%에 불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서 고객 충분도랑 사용 빈도를 늘리거나 아니면 2차 도시를 선정해서 막 더 구매력 있는 고객을 지금 막 노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 게 지금 현재 이제 드론이나 뭐 DB 분석 기술 이런 게 막 진화하면서 지금 현재는 되게 수익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들이 비싸고 또 소비자들이 아직 이런 모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수요가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생각한 게 예전에 지마켓 처음 나왔을 때 어른들이 막 제가 지마켓에서 주문한다 그러면은 아 그런 거 어떻게 믿냐 이런 거를 그런 데서 주문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오픈마켓 시장이 진짜 훨씬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아직은 이게 투자금을 회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어떤 식으로 나중에 사업이 5년, 10년 후에 확장할지를 좀 생각하고 좀 수드림을 드려야 되는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은 막 이제 과금성을 늘려가지고 수익 모델을 다변화시키거나 이러면은 좀 고객들이 좀 부담감을 느껴서 초기에 이렇게 막 안 늘어날 수 있거든요, 유저가.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거부감 같은 거 줄이고 지금 현재는 안 나오더라도 조금 더 편안한 모델? 고객들한테 좀 더 편안하고 좀 현재 당장은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나중에는 더 고객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2차 도시를 선정할 때도 이제 어떤 도시가 구매력이 있을까 보다는 어떤 도시를 확장하는 게 이렇게 나중에 그 전체적인 물류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더 유리한 고지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좀 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정수로 학생 일단은 그 전에 문제로 돌아가서 일단은 아마존 프레시는 본인은 일단 진출할 것 같다. 애초에 보통 사실 그 자체도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일반 책 같은 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잖아요. 신선도 유지돼야 되고. 근데 정수 학생도 처음에는 책을 먼저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책이라는 것도 결국엔 유통사업 안에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다 물류가 키포인트가 되는 사업들이 둘 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기업은 충분히 인사이트가 있고 또 이런 거 이제 신기술 도입할 때 자금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 기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더 이제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어떤 그 소규모 업체들이 인수하거나 이럴 만한 자금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또 자기한테 필요했던 기술들을 이제 다 빨아들이고 이러면은 저는 이 업체가 되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른 기업들이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정수 학생이 아마존에 CEO를 하더라도 그 아마존 프레시 사업에 나갔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혹시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나요? 어때요? 이 아마존 프레시 저는 아마존 프레시가 되게 비관적으로 좀 보는데 그래 토론이 돼요. 좋아요. 그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일단 그 지금 아마존 프레시 활동하는 범위가 넓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좀 아마존 본사랑 가까운 위치하고 있고 약간 제 기억이 좀 부유한 좀 그런 이랬는데
데도 이제 마진이 별로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른 데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그 그로서리라는 그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다른 분야하고 다른 게 신선도도 신선도인데 제가 장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뭔가 쇼핑 그런 거 하는 거는 사는 거 이외에도 가가지고 맞아요. 약간 좀 신선하고 느끼는 그런 인터테인적인 측면도 있고 또 물건을 고를 때도 저희가 예를 들면 사과 뭐 이런 거 고를 때 사과는 책이랑 다르게 책은 그냥 그 상점 가서 보는 책이랑 제가 받는 책이랑 품질이 동일한데 사과만 해도 엄청 천지 차이잖아요. 어딜 가서 보든 그러니까 슈퍼마켓 보는 사과랑 이마트 가서 보는 사과랑 품질이 굉장히 다르고 또 같은 곳의 사과라도 그 사과들 그 마다마다 또 다른 품질 바꾸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직접 가서 소비자가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거는 신뢰감을 주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라 늦지 않았다. 자, 우리도 여기 반대 좋아해. 예. 약간 한국의 경우를 두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이제 워킹맘이고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이 모델의 신뢰성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면 위생성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만 확보를 한다면 그런 거를 희생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로서리 가서 이거 하는 게 즐거우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워킹맘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되게 미연적으로 보시는데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되게 그 드론 같은 것도 사용하고 뭐 엄청 비싼 거를 사용하는 반면에 아직까지 확신을 가진 소비자들은 적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초기 투자 단계고 아직 회수 단계에 가서는 아니에요. 우리 정순 학생 이제 인계점만 도달하면 그 다음은 이제 확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우리 주전 학생은 그래도 뭔가 익스피리언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또 어떻게 또 우리 두 학생 의견에 대해서 동조 아니면 좀 추가할 학생이 있나요? 뭐 이런 점만 내가 읽어보니까 그게 잘 보완되면 좋아요. 저는 아웃사 씨의 다시 긍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입장을 정확히 모아주는데 일단은 2차 도시를 한번 정복하는 그거를 제가 생각하는데 뉴욕이나 LA 같은 경우를 적었어요. 왜냐면 뉴욕이나 LA 같은 시애틀보다 인구 밀집도도 높고 온라인 쇼핑몰을 더 자주 이용하는 사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뉴욕이나 LA에서 정확한 검증을 거치기 전까지는 아마존 프레시가 앞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혹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뉴욕이나 LA 같은 두 번째 도시를 시작해보는 것이 거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또 생각해서 접더라도 좀 그 대도시에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또 추가로 혹시 의견 낼 친구들이 있나 다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자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의외로 아침 식사만 제공하는 그런 또 비즈니스들도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그죠? 또 저녁에 돌아오면은 그런 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 많기 때문에 야, 이거는 미국이니까 좀 다른 상황이고 우리나라와 약간 달라서 뭐 될 것 같다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때요? 추가적으로. 자, 지금 이제 크게 의견이 세 가지예요. 그죠? 잘했다, 못했다, 좀 중립적이다. 우리 늘 하듯이 몇 개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하자. 예, 임다변 학생님. 앞분들 말씀 토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의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러면은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확장을 해외로 해서 한국 같은 땅덩어리 죽은 나라로 확장하는 거예요. 아마존 닷컴에서 한국을 사실 근데 아마존이 사실은 그 물류 입지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나라 할지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연구해서 뭐 유럽을 먼저 하든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산에 뭐 안으로 볼 수는 있겠네. 또요. 혹시 누가? 우리 유천 학생 얘기해 보죠. 예. 아마존이니까 책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새로 아마존 프레스에서 식료품 시장을 개설하잖아요. 식료품 시장 자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책 도장에 수요층을 한번 잡으면 작은 수요층을 놓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번 익숙해지면은 그죠. 약간 마진이 낮더라도 더 넓은 수요층을 가질 수 있도록 품질에 대한 신선도나 어떤 품질을 믿고 살 수 있게 먼저 이제 그 아마존 프레시에 대한 그런 신뢰를 먼저 쌓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마진율이 낮더라도 이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아마존 프레시가 어떤 제품이라는
사우스웨스트처럼 고객 정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아마존 프레시가 고객의 정의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 점에서 혹시 누가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기사 읽어보니까 그래도 고객에 대한 타겟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가격은 어때요? 가격이랑 하지만 살 기회가 있을 만큼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타겟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써보니까 괜찮더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빨리 좀 퍼져갈 것이다. 자, 또 어떤 견해가 있나요? 네, 우리 또 한번. 시장의 특징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편의점이나 그 주변 동네마다 되게 잘 독립돼 있잖아요. 굳이 아마존 같이 안 시켜도 그냥 바로 집 앞에 가서 시켜서 사오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시켜 먹을 필요 있을까요? 편의점에 다루는 품목하고 여기서 관리하는 품목의 어떤 다양성의 차이는 혹시 없을까요? 근데 GS 슈퍼마켓 같은 조그만 동네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도 막 대농마트 막 이런 것처럼 거의 다 있다. 웬만한 것은. 예, 또 예. 자, 다른 의견 지금 답답해서 빨리 좀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의견 얘기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점 같은 게 있지만 사실 큰 업체에서 배송을 받는 거랑은 사실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내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물품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걸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트에서 주문을 해주면 포장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필요한 그런 농산품 위주로 주로 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품질 좋은 걸로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 이용을 해보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이제 특정 그 지역의 어떤 농산품 사과라든지 어떤 뭐 마늘이라든지 품질 좋은 제품을 얻고 싶으면은 충분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싱가포르 에어라인스 퍼스트 클래스 탄 사람은 딴 건 아끼더라도 탄다 그랬죠, 그죠? 나는 거기에 대한 한 번 그 느낌이. 근데 여러분 아마존이 사실 그 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겠죠, 그죠? 뭔가 어떤 협력 관계도 유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사를 보니까 어때요? 아마존이 독자적으로 다 하나요? 어떻게 접근한 것 같아요? 지역 협력 업체 네,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예. 관리를 같이 하고 협정 형태에서 원래 아마존이 자기 창고에 모든 걸 모아갖고 운영하고 했었는데 지역 협력 업체하고 좀 협상을 해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제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도와서 딴 데를 진출하더라도 다른 뭐 지역 협력 업체나 혹은 그 지역에 원래 서비스하고 있는 그로서리 스토어들과의 뭐 협력을 통해서 약간의 좀 SM을 같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지만 한다 그러면은 그런 협력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 이제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많이 오는데 우리, 주재현 학생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익스페리언스는 중요하지만은 뭐 그런 게 조금 희생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괜찮은 도시 기반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렇게 되고 또 사람들이 한번 수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충성 고객으로 좀 변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때요? 여전히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떻습니까? 근데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사람들이 필요한 게 급하게 필요할 때 다시 하던가 이런 게 좀 중요하고 이런 경우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모든 시간을 내가 다 먹겠다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죠? 일단 잘 뚫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일단 어디로 확장해 가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그걸 보면서 기업이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진로 수준도 들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항상 이 비판 시간을 잘 가진 우리 송원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어때요? 앞에 있는 또 우리 학생들 견해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좀 더 좀 마음이 끌려요? 아니면 내가 보니까 이 기사에 이거를 놓쳤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빠졌다든지 아무리 지역업체에 있는 그 소매점하고 협력관계 맺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어때요? 저는 항상 새로운 시도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럼 당연히 해야 된다. 일단 거 오케이. 네, 좋아요. 예. 혹시 2개는 부족하다. 이건 돈 많은데 뭐 그 미국의 큰 도시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범 실시. 아 맞고 예. 근데 큰 도시로 시행들만 하더라도 현재 여러 가지 규모의 마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조그마한 슈퍼마켓. 그렇죠, 맞아요. 예. 홈플러스 같은 그런 대형마트도 있고 유기농 전문으로 하는 마트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존 프레시가 다루고 있는 품목이 식료품인 만큼 그게 차별화를 두기가 어려운 품목이긴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마존 프레시가 어떤 서비스나 물류 측면에서 엄청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지 않는 이상 고객들은 눈앞에 널린 게 작은 마트도 있고 큰 마트도 있고 이렇게 세분화된 마트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미국은 자동차 분류 정도도 높은 편이니까 굳이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대도시가 아니라 그럼 중소도시에 들어가는 게 낫나요? 제 생각은 중소도시라고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시장에 진입해 있는 업체들 특성을 봐야 돼요. 봐야 될 것 같다. 우리 송혜 씨또 마무리하죠. 일단은 새로운 시도는 좋은 것 같다 얘기했고, 예. 예. 그다음 대도시는 지금 방금 의견이 대도시는 웬만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랑 반대인 게 뭐냐면 물론 그렇긴 하지만 대도시라는 걸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밀죠. 그때 뭐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집에서 시키는 거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류 기업으로서 굉장히 그로 인한 직접이나 이익을 물류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하고 이득을 많이 추구하는데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사람도 듬성듬성 있는 데다가 아까 말한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도시 위주로 저는 시작하는 게 오히려 그죠.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물류에 대한 이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은 혁신이라는 것을 처음 할 때 아무도 그거 하자 하는 경우는 쉽진 않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는 자체 쉽진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식료품업 자체가 사실은 마진이 별로 남진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존이 뛰어들었던 자체는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이제 도전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중요한데 우리 지금 정소라서 처음 스타트 잘 한 것처럼 이게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은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고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변할 것 같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또 조재현 학생 그 말처럼 시장 양분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좀 비싸더라도 내가 편리성을 수용하는 그런 고객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고객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경험을 소중하는 고객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존이 해나가더라도 아마 모든 고객을 내가 다 상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도 다양하게 좀 넓혀가면서 또 시장도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게 되면은 이제 몇 년 뒤에 이게 정말로 새로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지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남들이 다 어렵다는 것들을 내가 잘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자체가 사실은 혁신의 키워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한 학기 이제 수업 여러분들 고생해서 다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그 평가표 여기다 내고 혹시 자기 조회 못 낸 친구 있을 때는 꼭 그 조정에 좀 전달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보내면은 그거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 여러분 이제 그 메르스 때문에 시험에 학점을 잘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면역력 키울 것이냐 잘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예요. 하여튼 한 학기 고생 많았고 또 그 기말 시험 잘 마무리하기 바라면서 이번 수업은 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